네, 목요일 이 시간은 미디어 프로파일링 코너죠. 두 분의 전문가 모시고 이어나가겠습니다. 최진봉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문희정 국제시사평론가.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우선 최 교수님, 예. 윤석열 대통령 동남아 순방 마치고 이제 귀국을 했는데요. 그렇죠. 해외 순방 과정에서 발생했던 언론의 취재 제한, 여전히 논란이 이어지고 더 커지고 있는 모양새죠. 네,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으로 보입니다. 예전에 이런 논란이 있었던 경우는 없었어요. 제 기억에는. 네. 독재 시절에도 사실은 언론이 취재를 못하게 하진 않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풀 기자단이 들어가서 취재한 내용에 대해서 일정 부분 예컨대 그 보도하는 과정에서 압박을 가하고 이런 경우는 있었지만 네. 취재 자체를 못하게 하는 경우는 제 기억에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예전에 전두환 박정희 이럴 때는요. 네. 보도 지침 같은 거 내려가지고 이렇게 보도해라라고 이런 얘기했지만 취재하는 것 자체를 못 들어가게 하진 않았거든요. 근데 네. 이번 같은 경우는 아예 그 정상회담 같은 경우에 한미, 그다음에 한중, 그다음에 한미일 아예 못 들어갔잖아요. 취재 자체를. 그러게요. 그래서 취재 자체를 못하게 하는 것은 대단히 이례적인 일이고 이거는 정말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언론의 자유를 대단히 침해하는 네. 아주 그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그런 일이 발생했다고 볼 수 있겠죠. 네, 여기서 질문은 왜입니다. 우선 대통령실은 국익 때문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제가 볼 때는 국익 때문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국익이라고 하면 결국 뭘 의미하냐면 네. 국익을 이분들은 그러니까 대통령실은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 대통령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나 또 대통령에 대한 비판적 기사가 나가는 걸 국익에 반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 생각이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거의 태양왕 루이 14세 아닌가요? 지미국 국가다. 네. 그래서 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은 거죠. 왜냐하면 제가 그렇게 추측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자들이 직접 취재를 못하게 하면서 전속 기사, 그러니까 사진 기사나 영상 기사가 있거든요. 네. 대통령실에 이분들이 들어가서 본인들이 찍은 영상과 사진 그리고 브리핑 자료 이건 제공을 했어요. 그랬다면서요? 그럼 이걸로 보도를 하라는 거거든요. 예. 그 말은 결국 뭐냐면 본인들이 보여주고 싶고 알리고 싶은 내용만 보도하라는 거예요. 이거는 언론의 기본적인 역할을 완전히 무시하는 행동이죠. 왜냐하면 취재라고 하는 게 언론의 기본인데 그 취재 자체가 제한된 상황이 됐고 이거는 국민의 알 권리를 대신 행사하기 위해서 국민의 부름을 받고 간 언론사에 국민의 알 권리가 제한당하는 이런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이건 국민이 알아야 될 여러 가지 내용들을 알지 못하게 되는 그런 문제까지 발생하게 되는 거죠. 아니 그런데 역으로 굳이 와서 힘들게 취재하지 않고 기다리고 계시면 우리가 다 찍어서 사진, 영상, 내용 다 드리는 좋은 방법인데 왜 그렇게 반대하십니까? 이렇게 왜 그러냐면 취재를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취재라고 하는 건요. 권력기관이나 아니면 대통령처럼 권력의 정점에 있는 분들이 제대로 업무와 임무를 하고 있는지를 감독은 아니죠. 감시, 견제, 비판하는 권한을 갖고 있는 거예요. 국민은 그걸 보고 싶은 거잖아요. 예를 들면 대통령뿐만 아니라 국회의원이든 고위공직자든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 세금으로 돈을 받고 일을 하는 분들이고 세금을 쓰면서 일을 하는 분들이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그게 국익에 합당해야 되는데 예컨대 국민의 이익과 반하는 행동을 하거나 아니면 국격을 떨어뜨리는 행동을 하거나 아니면 바람직하지 않은 어떤 행동을 했을 경우에 그걸 취재해서 보도하는 게 언론의 역할이에요. 그래야 여론이 형성되고 거기에 대해 비판적인 여론이 생기게 되면 바꾸게 되고 또는 선거 과정에서 그게 영향을 미치게 되고 이런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런 시스템이라고 하면 그런 모습은 다 가려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원하는 영상, 자기들이 원하는 사진, 자기들이 원하는 보도 내용을 제공해 주는 거기 때문에 부정적인 얘기는 하나도 나올 수가 없어요. 어느 누가 대통령실에서 대통령 순방 관련된 브리핑이나 아니면 영상이나 사진을 보내면서 대통령의 부정적 의미가 생길 수 있는 그런 영상이나 사진을 내보내겠습니까? 그런 일이 없잖아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언론사가 홍보 자료로 보도 자료라고 보통 얘기하는데요. 자기들이 원하는 내용, 보도되기 원하는 긍정적인 내용만 제공하는 이런 상황이 되게 되기 때문에 언론의 기본적인 견제와 비판 그다음에 권력기관에 대한 감시 역할이 완전히 무시되는 행위라고 볼 수 있겠죠. 네. 근데 여기에 또 한 가지 조금 이제 논란거리를 불거진 것이요. 문희정 평론가님. 윤석열 대통령이 한미, 한일, 한중 정상회담을 한 뒤에 현지 브리핑을 전혀 하지 않았고요. 그런데 외신에 보니까 우리와 정상회담을 한 다른 나라 정상들은 언론 브리핑을 했더라. 이거 사실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일반적으로 정상회담이라고 하면은 아무리 비공개 상대가 비공개를 요청해가지고 거기에 합의를 했다 하더라도 모두 발언까지는 다 얘기가 되고 사실은 하고 나와가지고 공동 기자회견을 한다거나 공동 성명을 발표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어떤 이야기가 있었다는 걸 양측이 합의한 내용이 나오게 돼요. 그런데 지금 어떤 상황이 됐냐면은
우리나라 측에서는 얘기 나온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언론이 심지어 우리와 회담을 했던 상대 국가의 언론을 보고 무슨 얘기를 했는지를 지금 보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아이고. 예를 들면 일본 언론이 이랬다. 또는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은 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이런 식으로 그렇게 되면은 네. 철저하게 일본의 시각, 미국의 시각, 그러니까 상대 국가의 시각에서 어떤 얘기들이 나왔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네. 근데 사실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도 13분간 기자회견을 했을 뿐만 아니라 자국 기자들하고 네. 그다음에 에어포스원에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백악관 안보보좌관이 계속 기자들하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기자들이 계속 사실 전용기를 탄다라는 게 다른 의미가 아니라 좀 편하게 가십시오의 의미가 아니라 거기서 허심탄회하게 계속 기자들에게 질문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리고 또 바이든 대통령도 사실은 회담 끝나고 나와가지고 시진핑 주석하고 회담 끝나고 나와가지고 기자회견하는 모습이 생중계가 다 됐습니다. 네. 실시간으로. 네.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게 하나도 없었다라는 거죠. 아하. 그래서였나요, 최 교수님? 네. 그동안 사실은 이제 조금 언론도 진영으로 나뉘어서 보수 그랬었죠. 언론은 좀 윤 정부를 좀 이렇게 옹호하는 기사들이 좀 많이 나왔었는데 이번 이 언론 취재 제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수 언론들도 상당히 비판적인 것 같습니다. 네, 비판적으로 쓰고 있어요. 언론 입장에서는 왜냐면요.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번에는 MBC가 타깃이지만 다음번은 우리가 타깃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이나 정부에 대해서 비판적인 어떤 시각의 보도를 했을 경우에 그것이 불이익으로 본인들한테 돌아올 수 있다는 생각을 하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저는 이게 정상적인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그래서 중앙일보 같은 경우에 칼럼니스트들 글을 통해서 주로 보도를 했는데 비판적 보도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윤석열의 의심스러운 언론관이라는 제목의 칼럼이 있었고요. 네. 순방 따라 나선 기자들이 대통령실 전원 받아 쓰는 꼴이다. 이런 비판도 있었고요. 네. MBC 배제에 이어서 한미, 한일, 한중 정상회담 취재 불가. 윤석열 전용 기사 2년 있는 기자 불러 대화. 이게 TV조선 기사인데 네. 저는 이걸 들으면 두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제 그냥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나는 왜 안 불러? 이런 생각이 있지 않나는 개인적인 생각이 네. 드는데 어쨌든 그걸 떠나서 네. 이게 정말 이것도 큰 문제입니다. 네. 2년 있는 두 기자, CBS 기자하고 지금 채널A 기자를 따로 불러서 1시간 동안 사담을 나누셨다는 거잖아요. 그랬다면서요. 그 자리는 그러니까 전용기 안은 공적 임무를 수행하는 장소입니다. 거기가 사적 공간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당시에 이 두 분을 불러낼 때 기자들은 식사를 하는 시간이었대요. 그 식사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제 승무원이 오셔가지고 그 두 기자한테만 좀 와달라고 얘기해가지고 데려갔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 모든 기자들이 물어볼 거 아니에요. 어디 갔다 왔냐?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왜 무슨 얘기했냐? 네. 이 두 사람을 취재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대통령이 무슨 얘기 하더냐? 뭐 대통령과 무슨 얘기 나눴냐? 물론 이분들이 그 얘기 안 하겠지만, 네. 그리고 이분들 입장에서 딱 이게 이분들의 두 명에 포함되지 않은 기자들은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야, 대통령하고 친하려면 평소에 친분이 좀 있어야 되겠구나. 이런 또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그렇게 되면 비판 기사를 쓰기는 더 힘들어지는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특정 기자를 불러가지고 그런 사담을 나누는 것이 언론의 취재 기능이라든지 언론의 원래 사명 자체를 자꾸 무너뜨리는 행동이에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뭔가 메시지를 줄 수 있는 거잖아요. 네. 이렇게 친한 사람, 사적으로 아는 사람 내가 불러서 얘기할 수도 있어. 그러면 두 가지 반응이 나오겠죠. 비판적 입장을 보이는 사람도 나오지만 모 기자처럼 예컨대 네. 나는 왜 안 데려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지 않겠어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네. 잘못된 행동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경향신문 기자가 사실은 이번에 그 보이콧에 동참한 기자들이 한겨레 신문 기자고 경향신문 기자들이잖아요. MBC와 함께 민항기를 이용을 했잖아요. 예. 그 경향신문 기자가 이제 본인이 민항기를 타고 이 취재를 쫓아다니면서 느낀 그 소회와 관련된 보도가 나왔는데 네, 그 부분은요. 네. 지금 같은 그런 민항기 탄 분의 육성을 지금 들려드릴 거기 때문에 잠시 후에 네. 말씀 주시고요. 말씀해 주신 이 동남아 순방전 MBC 기자의 전용기 탑승 배제에 대해서 한겨레 또 경향 신문 기자도 함께 이제 동참을 하셨는데 MBC 이정은 기자가요. 어제 저녁 뉴스데스크에 나와서 취재 뒷이야기를 얘기했습니다. 그 부분 좀 먼저 듣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민항기를 이용하다 보니까 뭐 예상치 못한 그런 일도 있었는데요. 네. 그 전용기 탑승 배제 통보를 받고 저희가 바로 다음날 저녁에 좀 급하게 출국을 했잖아요. 그랬죠? 네, 근데 출국장에서 꽤 많은 시민들이 저희 MBC 카메라를 알아보시고 전용기에 못 타서 민항기 타는 거냐. 그 민항기 탄다는 기자들이 당신을 이렇게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이번 파문에 좀 시민의 관심이 좀 높았던 것 같습니다. 이번 순방지가 두 곳이었습니다. 아세안 정상회의는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열렸고 또 G20 정상회의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렸습니다. 네.
근데 대통령 전용기는 이제 프놈펜에서 발리까지 4시간 바로 이동을 했거든요. 하지만 뭐 MBC와 또 한겨레, 경향신문 취재진은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네. 그 밤에 출발하는 항공편이 없어서 다음 날에 비행기를 탔고요. 또 직항도 없어서 이동에 하루가 꼬박 걸렸습니다. 결국 전용기를 타지 못한 기자들은 그 14일에 열린 그 대통령의 외교 일정을 현장 취재할 수 없었습니다. 이날은 아침 8시부터 최상무 경제수석이 브리핑을 했고요. 현지에서. 또 네, 그랬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도 뭐 기조연설, MOU 체결 같은 경제외교 일정을 여러 개 수행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국익과 세일즈 외교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데 이런 중요한 일정들을 취재할 수 없었다는 점에서 단순한 편의 문제가 아니라 취재 제한을 당한 걸로 이해됩니다. 네, 같이 이동했던 경향신문 기자를 만나보셨다는 네. 문희정 평론가님 계속 이어주시죠. 아니, 경향신문 기자의 저도 이제 취재기를 사실은 저도 관심이 있었어요. 많은 시민들도 민항기로 취재하는 MBC 기자들에게 이렇게 관심을 보일 정도로.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정말 심각한 문제였다라는 거잖아요. 네. 그 기자가 뭐라고 본인의 이제 기사에서 썼냐면 네. 언론 차별 논란으로 시작한 대통령 순방이 언론 특혜 논란으로 마무리됐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네. 한겨레 기자는 이번엔 취재 제한 공간이 전용기였지만 어떤 공간까지 확대될지도 알 수 없다라고 꼬집었거든요. 네. 이게 지금 기자들이 사실은 느끼고 있는 솔직한 심정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최 교수님, 네. 어떻습니까? 이정 기자였던 생생한 체험 기자나요? 그렇죠. 어떻게 들으셨어요? 저는 이게 바로 큰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을 예측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MBC라는 공영방송의 기자를 네. 전용기에 탑승하지 못하도록 거부한 이 대통령실 행위가 얼마나 잘못된 행동인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생각합니다. 취재 취재 편의만 제공하지 않았을 뿐이지 취재 제한을 한 적이 없다라고 대통령실은 얘기했어요. 그런데 네. 결과론적으로 취재 제한이 된 거잖아요. 그렇네요. 아니 왜냐하면 거기에 타고 간 사람들은 4시간 만에 직항으로 바로 가니까 갈 수 있었지만 이 MBC 기자들이나 다른 기자들은 직항이 없으니까 다음 날 출발하다 보니까 14일 날 발리에서 있었던 모든 행사들을 취재할 수 없게 돼버린 거예요. 불가능한 거죠. 불가능하게 된 거죠. 그러면 전용기를 탔으면 가능했을 취재가 불가능하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네요. 이런 행태가 결국은 취재 제한인 거죠. 뭐가 취재 제한이겠습니까? 그리고 비행기 안에서 전용기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은 취재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것도 접근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MBC 기자들이나 경향신문 한겨레 물론 그분들은 자발적으로 안 타셨지만 비행기에 전용기 타지 못하는 사람들은 전용기 안에서 있어지는 모든 상황에 대해서 취재가 전혀 안 돼요. 접근이 안 되는 것이고. 네. 그런 상황이라면 그 취재 제한이 반드시 일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거죠. 근데도 무슨 취재 편의를 봐주지 않은 것이지 그것만 제공하지 않은 취재 제한이 없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건 잘못된 발언인 거죠. 네. 그런데 이렇게 전용기를 못 탄 MBC 그리고 안 탄 한겨레 경향신문 기자뿐 아니라 전용기를 타고 이동했던 기자들도 한미, 한일, 한중 정상회담 자리에 들어가지도 못했고요. 그렇죠. 일방적으로 제공되는 영상과 사진들만 받아서 그리고 배우자 김건희 여사 일정도 마찬가지였고 결과적으로 그러면 그냥 조금 편리했을 뿐이지 여전히 취재는 제대로 못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이게 대단히 이례적이라는 거죠. 왜냐하면요. 네. 지금까지 대통령이 외교 순방을 갔을 때는요. 네. 비행기 안에서 전용기 안에서 간담회도 하고 그다음에 기자회견도 하고 그리고 실제 취재할 수 있도록 풀 기자단이 들어갔습니다. 지난번에 바이든 날리면 그 장면도 풀 기자단이 찍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상황이 지난번까지 있었어요. 네. 그 사건이 없었다면 과연 이런 일이 또 일어났을까 하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어요. 저는. 네. 대통령실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도 너무 웃기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네. 결국은 900만 원씩 각각 내고 다 탄 거 아닙니까 기자들이? 그러게요. 그럼 그 사람들이 탈 때는 뭐 하러 간 겁니까? 취재하러 간 거잖아요. 그렇죠. 또 대통령도 뭐라 그랬어요? 대통령실에서도 취재 편의 제공이에요. 네. 취재한 편의를 뭘 제공했는데 취재를 못 하게 했잖아요. 취재 편의 제공이 아니고 취재 제한 조치를 취한 거예요. 그럼 왜 데리고 간 겁니까 대체? 네. 취재하라고 데리고 와서 취재는 못 하게 하고 접근도 못 하게 하고 그런 일을 하려면 뭐하러 기자들 같이 갑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에서 그냥 그 대통령이 주는 자료 가지고 기사 쓰면 되는 거지 뭐하러 돈 들여서 그렇게 고생하면서 갑니까 거기를. 그러게요. 데려갔으면 취재하도록 해줘야죠. 네. 네. 게다가 이제 MBC에 대한 공격은 더 심해지고 있고요. 국민의힘 여러 의원들이나 중진들도 상당히 좀 심각해 보이는 발언들 많이 하고 계시죠? 저는 오늘 이 발언을 듣고 좀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이런 발언을 공개적으로 할 수 있을까? 이게 김상훈 비대위원이에요. 국민의힘 비대위원이 발언하는 내용이 무슨 내용이었냐면 삼성 MBC의 광고를 중단해라.
아이고. 이거는 언론 탄압입니다. 네. 이건 뭐 명백한 언론 탄압이에요. 어느 누구도 이런 방식으로 아무리 독재국가도 대놓고 이렇게 회의석상에서 어느 특정 기업에게 네. 광고를 하라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거는요. 정치 권력이 경제 권력에 압박을 가해가지고 네. 광고를 못하게 해서 언론사의 소득원을 완전히 없애겠다는 거예요. 그럼 언론사의 운영 자체를 못하게 만드는 것이 이런 방식인 거거든요. 정치 권력이 직접적으로 압박을 가하는 방식이 전용기 탑승을 거부하는 거였다면 네. 간접적으로 정치 권력이 언론사를 압박하는 방식은 광고 통제예요. 광고 통제를 통해서 언론사를 운영하는 비용을 못 만들게 만드는 거죠. 네. 예전에도 동아일보와 동아투이가 이런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동아일보에도 그 당시에 이제 그 비판적 기사를 쓰니까 독재 정부 때 그 당시 비판적 기사를 쓰니까 광고를 못하게 막 압박을 가했거든요. 오공화국 때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때는요 네. 노골적으로 하진 않았어요. 이렇게 대놓고 공개적으로 어느 언론사에 광고하지 마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건 민주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네. 아니 그러니까 몰래 뒤에서 한 적은 있었지만 그때도 동아일보에서 그래서 백지 광고 내고 그랬습니다. 그 당시에 동아일보 지금의 동아일보를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그럴 때 국민들이 뭘 했는 줄 아세요? 자기 돈 내가지고 자발적 광고해 줬어요. 그 정도까지 갔는데 지금 이런 행동은요 대놓고 언론 탄압을 하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말을 네. 저는 이해를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근데 그 네. 국민의힘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한나라당은 예. 예전에 어떤 모습이었냐면 2008년 때 우리가 흔히 이제 광우병 파동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 당시 촛불 집회가 열렸을 때 말 그대로 조선, 중앙, 동아가 사실은 굉장히 편파 왜곡 보도를 많이 해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광고 불매 운동을 했단 말이죠. 네. 그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가장 붕괴하면서 이거 광고 불매 운동 이거 불법이고 하면 안 된다라고 누구보다 앞장서서 얘기했던 쪽이 한나라당이었어요. 네.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린 겁니까? 그러니까 네. 저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하는 것은 외국 사례도 있어요. 그러니까 불매운동을 하는 어디서나 있겠죠. 그렇죠. 자발적인 시민들의 네. 그거는 뭐 불매운동은 다 하잖아요. 왜냐면 광고 불매운동뿐만 아니라 네. 나쁜 음식을 만들거나 그렇죠. 유해 문식을 만들면 다 불매운동 하잖아요. 똑같은 개념이에요. 네.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하는 것을 문제 삼을 수는 없어요. 저는 그건 문제 삼을 수 없다고 보는데 그때는 네. 처벌까지 당했어요. 그분들이. 네, 맞아요. 근데 지금 네. 이거는 아니 국민의힘의 비대위원이면 지금 지도부잖아요. 예. 지도부에 있는 사람이 대놓고 삼성의 MBC 광고를 하지 말라? 이런 탄압은요. 이건 대놓고 탄압하는 거예요. 언론 탄압을 있을 수 없는. 그런데 이게 언론 탄압일 뿐만 아니라 삼성이 그렇다고 뭐 돈을 그냥 주는 게 아니라 광고 효과를 기대하는 건데 기업 그렇죠. 행위에 대한 탄압이 그렇죠.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자본주의를 강조하고 자유를 강조하고 시장주의를 강조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행동을 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말하는 것과 행동이 너무 다르잖아요, 지금. 문희정 평론가님, 네. 뭐 국제 언론 단체들도 여기 대해서 좀 비판을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뭐 대통령 전용기 탑승 배제, 세무조사 추징금 520억 원 부과, 네. 여기에 이번에 그 광고 관련해 가지고 불매까지 이야기를 하니까 지금 국제 기자연맹뿐만 아니라 뭐 국내 기자협회에서도 비판 성명을 내놓는 거죠. 이것과 네. 관련해 가지고 아니 이렇게 되면은 언론의 자유를 탄압하는 것뿐만 아니라 어느 언론사건 눈밖에 나면은 내버려두지 않겠다라는 거를. 네. 근데 사실 이게 자유민주주의 국가 과연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현실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충격을 받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제가 봤을 때는 외신에서 계속 보도를 하고 있고 지적을 하고 있지만 이 국민의힘 쪽이라든지 이 윤석열 정부 같은 경우에는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우리가 왜 그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뭐 군사 독재 시절도 견딘 국민들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그때보다 상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직접적으로 탄압을 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정말 좀 충격적이다 이런 얘기밖에 나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아직 탄압되지 않고 있는 광고 듣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디어 프로파일링 최진봉 교수, 문희정 평론가 두 분과 함께 이어가고 있고요. 앞서 최진봉 교수님이 동아투이 사건 말씀하실 때 네. 제가 50대죠라고 말씀드렸는데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정정해 주셨습니다. 50대가 아니고 1974년 유신 때였다. 저보고 이제 역사 공부 많이 하라고 주셔서 저도 동의를 했기 때문에 같이 반성하겠습니다. 제 잘못입니다. 얘기를 하다 보면 사실 순간 헷갈리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정말 감사하고 대단하시고 네. 앞으로도 계속 좋은 지적해 주시기 바라고요. 문희정 평론가님, 네. 이번 주 우리나라 관련 외신 좀 눈에 띄는 뭐 다른 소식도 있습니까? 네, 이 TBS에 대한 서울시의 지원 중단 소식과 관련해 가지고 네. 영국 일간지죠 가디언에 이제 기사가 나왔는데 네. 이 라파엘 라시드 기자 이제 뭐 우리나라에서도 워낙 오랫동안 활동을 하는 분이죠. 이분이 네. 이제 기사를 썼습니다. 저하고도 네. 인터뷰했습니다. 네. 그래.
네, 그 내용을 잠깐 전해드리면 이런 거예요. 정치적 편향 비난을 받고 있는 한국의 한 인기 방송사가 윤석열 정부 하에서 언론의 자유가 제한되고 있다는 우려 속에서 서울시 지원금을 잃게 됐다. 그래서 김어준의 뉴스공장이 상당히 인기가 많은 프로그램이었고 네. 김어준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을 해놨습니다. 아하. 그러면서 지금 이 상황이 벌어진 배경과 관련된 이야기를 쫙 하고 있는데요. 네. 뭐 MBC의 대통령 전용기 탑승 배제 사례라든지 그리고 이것과 관련해서 서울 웨싱클럽의 성명, 국제기자연맹의 어떤 언론 탄압과 관련된 비판도 네. 지금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정부가 표현의 자유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윤석열차 와 관련된 사례도 있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예. 그러니까 굉장히 자세하게 한국의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쫙 해놓은 다음에 그 와중에 TBS가 이런 상황에 처했다라고 기사를 쓴 거죠. 그랬군요. 가디언이면 영국에서 대단히 영향력 있는 네, 타임즈와 함께. 저 진짜 조금 여쭤보고 싶은 게 영국에서 이제 오랫동안 계셨으니까 우리 생각할 때는 BBC가 있고 가디언이 있고 뭐 텔레그래프도 있고 뭐 이러는데 사실 약간의 차이가 있잖아요. 네, 그거 혹시 느낀 대로 조금만 알려주실 수 있나요? 가디언은 뭐 그야말로 진보의 어떤 대표적인 매체고요. 타임즈하고 이제 서로 좀 경쟁 관계이고요. BBC는 공영방송이기 때문에 언제나 엄정 중립 그런 기조를 유지하고 있고 그런데 특히 이제 가디언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뭐랄까요 비판적인 기사들 많이 그렇죠. 내세우고 있는데 외국에 대한 시각들도 대단히 조금 영국 중심이 아니고 세계사적인 시각으로 들여다보기 때문에 많은 좀 주목을 받고 있죠. 그래서 가디언 홈페이지를 들어가면 항상 이렇게 시민들의 후원으로 만들어지는 언론이다라는 얘기가 뜨거든요. 그러니까요. 교수님. 네. 그런데 어쨌든 뭐 TBS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고 뉴스공장 관련해서도 그렇고요. 근데 서울시 의회에서 TBS 폐지 조례안을 통과시키는 방식을 택했지 않습니까? 이 방식은 어떻게 보세요? 대단히 잘못된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언론의 탄압, 저는 이것도 언론 탄압의 한 형태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언론사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은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언론의 논조가 너무 편향된다거나 특정 프로그램이 공정성을 이루지 못하고 객관성을 이루지 못한다고 비판하는 것 자체를 뭐라고 할 수는 없다고 봐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방송을 없앤다? 이게 과연 맞는 것인지는 우리가 깊이 고민해 봐야 됩니다. 시민의 방송으로 오랫동안 방송을 해왔고 지금 뭐 문제를 삼고 있는 김어준의 뉴스공장 외에 다른 방송 프로그램들 보면 대체적으로 다 공정성을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패널 구성도 다 양쪽으로 다 하고 있고요. 김어준 씨 방송은 사실은 패널 구성 다 하고 있어요. 뭐 김어준 씨의 발언 가지고 문제를 삼는 건데 만약 그런 문제가 있다면 시민 공청회를 열거나 아니면 전문가들 공청회를 열어서 어떤 점이 문제인지 논의해보고 바로잡기 위한 노력을 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되는 문제를 방송 자체를 그럼 없애버려. 기분 나쁘니까 없애버려도 돼. 이런 정치적인 이유로 목적을 가지고서 방송국의 존폐를 가를 수 있는 형태의 어떤 법적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과연 언론관은 어떻게 갖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이런 생각 아니겠습니까? 어떤 언론이든 본인들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본인의 정치적 권력을 이용해서 그 언론사도 없애버릴 수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잖아요. 이게 저는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고 이런 정치적 접근이 언론사를 대하는 방식, 정치적 접근으로 언론사를 대하는 방식 자체가 잘못됐다고 봅니다. 문희정 평론가님, 우리가 늘 이제 언론 자유 지수 몇 위냐 이거 관심 갖고 있는데 최근에 이런 일련의 사태를 통해서 상당히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많이 나옵니다. 어떻게 보세요? 우리나라가 언론자유지수 관련해 가지고 항상 민주당 정부가 들어서면 민주정권이 들어서면 올라갔다가 보수 정권이 들어서면 뚝 떨어지는 이게 계속 반복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저는 이 언론 지수 자체를 어떤 정권이 바뀌는 거에 따라서 휘청거린다는 것 자체가 언론 스스로의 잘못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앞서서 대통령실이 보도자료 던져주고 전속 취재 방식으로 20개가 넘는 공식 일정 중에서 절반 정도밖에 기자들에게 취재 기회를 주지 않았잖아요. 그러면은 저는 기자들이 스스로 그 취재권을 되찾기 위해서 함께 투쟁을 하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대통령실이 던져준 보도자료 그대로 제목을 붙이고 그 헤드라인대로 보도를 내보내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언론 스스로도 자유를 좀 챙기려고 노력하는 부분이 더 보여야 되지 않겠는가. 1974년 동아투이 때보다도 조금 뭐랄까요. 부드러워진 우리 언론 한번 생각해 볼 부분인 것 같습니다. 좋게 표현하시네요. 부드러워졌다. 저는 좋은 사람입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미디어 프로파일링 최진봉 교수, 문희정 평론가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